5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검찰 알바 5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그야말로 기자들이 말하는 섹시한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그 조국이 어떤 조국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최강욱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의미심장한 제목이고 일종의 번외편 같은데요. 번외편이 더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미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또 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남국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상하게 얼굴이 더 크게 나와. 뒤로 좀 물러가. 그거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왜 얼굴이 크게 나오냐면요. 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야겠네요. 저는 이 오늘 제목,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이 제목에서 저는 누가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는지. 네. 그것도 대강 상상은 가지만 오늘 그 구체적인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누가 조국을 잡으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그 검찰 내에서 그동안에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가는 순간이 아마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직접 느꼈달까? 목격한 지점이 있었는데 5월 9일 날 우리가 왜 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이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라는 기사가 점심시간 언저리에 나온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 전부터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우리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5월 초에 조사 기일을 잡았다가 자기들이 그때 연휴였잖아요. 막 휴가 가야 된다고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10일로 미뤘다가 오전부터 이제 조사에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막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저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조국 교수 이름이 막 뜨길래 이 양반이 진짜로 민정수석 가는가 혹시 내가 들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나 보구나 해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문자를 드려봤어요. 조국 교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하실 거면은 빨리 확인을 해줘야지 나 지금 전화 오느라고 나 지금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랬더니 마음과 어깨가 무겁다는 답변이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가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원해 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그 담당 검사는 젊은 검사예요. 조국 교수님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는 기사가 떴다는데 그랬더니 다들 이제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금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러더니 피바람이 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무슨 칼잡이냐 왜 피바람이 불어요 그랬더니 저는 평검사라서 잘 모르지만 윗분들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 정권이 출범하면 늘 진행되던 루틴이 일종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촛불 시민의 뜻을 모아서 탄생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를 한번 겪어봤고 그때 기껏 해봐야 검사 출신 아닌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는 선에서 끝나더라. 그럼 이번에라도 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비록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정권도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우고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려면 결국 그 작업에 수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데가 검찰인데 결국 우리 손을 빌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결국 잘해줘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뇌부가 결국 그런 거를 대비해서 수사거리를 만들어 놨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정권을 칠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하고 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 거에 의하면 역대 어떤 정권도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만 결국 정권 초반부터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하나 딱 떠올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가 결국 검찰에 의해서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고양이도 검사 출신인가 봐. 너무 리얼하게 중계가 됐어. 세상에. 법무부도 장악이 돼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거를 다 바꾸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검찰 인사도 하고 뭐 검찰 수사도 지휘하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또 민정수석실이 이제 구성되면 과거에도 여전히 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 민정수석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들 그다음에 또 여전히 제1야당으로 남아있을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법사위에 포진을 해서 결국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새 정부가 아무리 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뜻대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나갈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구조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충분히 중간중간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게 첫날부터 조국 교수 이름이 민정수석으로 딱 거론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상징성이나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 처음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우리 박근혜 최순실의 공언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병우라는 어떤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위치와 힘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뭐 하마평도 있고 하지만 민정수석은 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회에도 출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해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게 모르는 대상이었는데 그 자리를 우병우를 대체하는 대상으로 조국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서 공부를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가 돼서 빨리 출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소위 빠른 길을 통해서 얼른 권력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편에 있는데 똑같이 법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동문인데 한쪽 사람은 도시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학생운동에 투신해가지고 그 시대와의 불화 내지는 시대와의 고민을 하다가 고시를 일찌감치 보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학문의 길로 가가지고 학자로서 어떤 그 업적을 쌓았고 또 그 업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상이나 또 당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예, 일종의 현실 참여를 구원투수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정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부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중 연설이나 어떤 그 선거 운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뭐 이제 또 그 비주얼이 주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병우 씨하고 비주얼 면에서도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 간부들 입장에서도 설마 했던 게 현실화가 되니까 멍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 민정수석의 교수 출신이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하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민정수석도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민정수석실에 있는데 여전히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결국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 역할을 할 것이고 민정수석은 특히 검사 출신이 가야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그 장악이나 뒷받침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조국 교수가 또 가가지고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자분들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전 정부의 청와대를 쭉 취재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에 대한 수사주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국 수석의 첫 마디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갔던 것 같아요. 아,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원래. 저 사람이 법대 교수인데, 명색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저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저게 원칙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딱 즉각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언론 보도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스케치 기사처럼 나갔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일련의 발언들이 검찰개혁의 주제와 관련한 그 핵심들을 쉽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경찰로 만약에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인권 경찰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또 확실하게 전달을 해줬고 또 이제 처음 취임한 이후에 보여준 인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좌천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검찰 조직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 자체가 단순히 저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생각해 오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거 때 공을 세우고 내지는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의 수족이 돼가지고 혓바닥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대개 민정수석에다가 넣어놓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굳은 일이나 더러운 일을 몰래 하는 걸 시켰단 말이죠, 사실. 네, 그런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들의 문법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조국 수석이 그냥 두 가지 생각했을 거라고 같이 부산이 고향이고 그다음에 선거를 많이 도와줬고 문재인 대표가 또 어려우실 때 자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당 혁신위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행사하며 발호를 했듯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결국 우리가 과거에 쓰던 김기춘이나 우병우하고 별반 그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항상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도 되게 이상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저 당에 가서 있어야 될 분도 아니고 저 당에 가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력을 예술 분야에 계시던 분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 전문가, 여성 경영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누릴 법한 분인데 그런 거를 제껴놓고 지금 온데 가가지고 막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실천을 해버리시니까 내가 충우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너무나 그 후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니까 그 자유한국당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이 바라본 세상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도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분인데 그러니까 또 조국이 거기다가 조국 같은 사람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의 행동을 보이면서 예상과 다른 모습, 행보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결국 이제 그 시비를 걸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머님 학교, 세금 덜 냈다고. 예. 이제 그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그냥 교수이고 자기들은 그냥 폴리페서라고 비난만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여론에서 좀 지형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학문적인 성과로 보여줬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권에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얻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폴리페스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게 그냥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도 알려져 있었고 네. 그게 또 이제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뒤를 캐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잘 몰랐던 부분이 그 부모님이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다. 요게 이제 딱 떠오르니까 그들의 또 방식에서 거기도 이제 사립학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씨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의원님. 나경원 의원도 뭐 여전히 했었고 과거에 이제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참여정부에서 주요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저기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야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립학교는 비리 덩어리라는 걸 아니까 그런 수준으로 뭔가를 캐내가면 조국 수석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립학교 문제를 처음에 이제 딱 옳았구나 하고 집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체납했다. 어떻게 돈이 있으니까 사립학교를 세웠을 텐데 재단이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냐 이런 걸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립학교는 무슨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종 예산 지원을 받고 애들 등록금 빼먹고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사립학교가 아니라. 재단 그 운영 보고서를 보니까 예. 몇 년도 2015년도인가는 300 몇백만 원인가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 80몇만 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단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번쩍이는 재단 이사장실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월급 받고 기사 달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사장이 그냥 형식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그런 어떤 이사장 역할이었던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조국을 누가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예.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를 이제 오늘 얘기할 때 어찌 보면 최강 변호사님께서는 너무 조국 교수님하고 가까우시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좀 실감이 덜 나실 수 있어요. 오늘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조국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과정을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임명이 된 다음 날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이 그 조국을 향한 그 화살들이 이렇게 그 총이 되고 기관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 네,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첫날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5월 9일 당선이 되고 그 다음날 함야평에 사실은 오후에 이제 조국 교수님이 올라왔지만 오전에는 다른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아, 진짜? 오전에는 네. 검사 출신. 캠프에서 일하셨던 캠프에서 신현수 변호사님이라고 예, 있거든요. 신현수 진짜요?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 또 검찰 출신이고. 예, 검찰에서 참여정부 때 9명의 검사 출신이 파견이 나갔는데 그 중에 8명은 전부 다 다시 검찰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 바로 이 신현수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률 조항을 본인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사실 일을 하면서 아예 안 하겠다. 그런 어떤 공직에 나가는 것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딱 그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그것부터가 검찰에서 조국 민정수석보다는 검사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님이 그래도 우리 조직을 그렇죠, 아니까 그것부터가 저는 이 검찰의 뭔가 흔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오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끊임없는 공격은 계속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 물론 이제 민정수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보게 되면 누가 수석이 들어왔다라면 그냥 그 사람들의 경력 정도와 프로필 그리고 미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지.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세금을 체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대서특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 딱 들어가 보면 재단의 전입금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기자들이 한 번만 확인하면 될 내용인데 사실은 그게 거의 한 이틀,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반나절 정도는 계속 떠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원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검찰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에서 조국 교수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 사실은 조국 교수님께서 사실은 여러 군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SNS 통해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고 큰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예. 말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정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검찰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뭔가 언론을 왜 빼세요? 그렇죠. 언론도. 네. 저는 그 언론이 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그 우병우가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누굽니까? 그 전에 김영한 수석이었고. 알지도 예. 못했어요, 우리는. 예, 그렇죠. 누군지 알지도 누군지도 못했어요. 몰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손발같이 움직여줄 굉장히 그 심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왜 이걸 갖고 난리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지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함이 누가 불편하냐 보면은 검찰이 불편하고 또 재벌도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네.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무소불위도 될 수 있고 무소불위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그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관장을 하는 업무가 다들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문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민정수석이 통솔할 수 있는 그 각급 기관들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늘 하죠, 재벌은.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검찰보다는 재벌 쪽이 맞습니다. 가깝거든요. 예. 광고비로. 네. 그래서 이 언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국 때리기에 함께 나선 것은 저는 검찰보다는 재벌 쪽이 더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재벌들이 왜 지금 이 검찰의 개혁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또 종편의 황태자께서 한번 아니, 그 의원님, 어떤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말씀 해주시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조국 교수가 대중적으로 그 알려지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점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민변 회의에서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차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차차기 주자는 그 서울법대 파리학번을 주목하라 이런 게 주요 적이었고 이제 이쪽 당시에 새누리당 그의 주요 주자로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는 조국이 그때 뜬 거야. 파리학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있을 때 같은 파리학번들이 차차기의 대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도 자기들의 문법대로 조국 교수가 정치에 관한, 그러니까 법이 아닌 정치에 관한 책을 펴낸 이유는 정치권에 투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조국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또 뭐 외모도 빠질 수 없고 그간에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들한테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조국 교수가 신경 쓰이고 좀 두려운 점도 있겠죠. 이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도대체 왜 재벌이 그 정치 권력을 무서워하는가? 저도 사실은 재벌이 아니라서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형사재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8월경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돼요. 8월 14일 날.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경에 이제 뭐 혼외자 문제를 언론에 공개를 하는데 그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문제인데 이것을 청와대에다가 알린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청와대에 알려서 뭐해? 도대체 청와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공개하라 마라 허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미 사면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재벌이 과거의 그 역대 그 1970년도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 오고 정치 권력도 민주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말 법치를 하겠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 권력이라고 가진 이 속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아마 있어서 아까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유관기관들, 뭐 금감원,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알아서 뭔가 조금 이렇게 누워버리고 기어버린 게 아닌가 재벌 권력도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병우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이제 그 재벌들이나 뭐 검찰이나 다 여러 곳에도 다 손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SK 쪽하고는요
SK의 그 며느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군의 딸로 가까이 지냈던 사이기 때문에 좀 딴 데랑은 좀 달라요. 특히 혼외자가 나왔을 때는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노소영 대통령 씨하고 원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박근혜 씨가? 그럼요. 그래요? 몰랐겠을까요? 나이 차이가 몰랐을까요? 많아서 저는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만 풀어주세요, 의원님. 아니요, 그거는 조금 저기 인권의 민감한. 여지가 네, 있어서 네. 그렇게 됐고 일단은 조국이라는 분이 이름도 좋아. 그쵸? 어떻게 이름을 조국이라고 지었을까? 박주민, 유시민 보면서도 짜증나. 그분들이 이름 갖고 지금 이렇게 대중성을 높여가면서 그 이름 덕을 엄청나게 보는 거거든요. 네. 시민 밑에 또 시민도 무서웠는데 주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조국. 그냥 담는 조국이야. 표창도 있고. 가서 꽂히는 표창. 표창은 게릴라 같기도 한데 조국은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누가 어떻게 못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조국 교수님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덕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조국 교수가 그 전공하는 분야가 일단 형사법 분야입니다. 그 형사법 분야라고 하는 것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 하는데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형법 쪽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또 법정에 섰고 그다음에 수영 생활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도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형법이라는 그 무기 내지는 힘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어떻게 감시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거를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부를 할 때부터 이제 하면서 자기가 그걸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그쪽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버클리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형법을 기존의 우리나라 그 법학자들이 형법을 대하는 거는 뭐 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이론이잖아요. 예, 다 그렇죠.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독일 형법 이론을 번역해서 그냥 한국에다가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형벌, 형법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을 어떤 정당화를 뒷받침하고 또 국가 권력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다토록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회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보고 있던 관점이 계속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전에까지 그 검찰을 바라보는 법학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고 그 검사나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은 법적으로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는 측면의 이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조국 교수는 그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국가가 검사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하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법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의 실제 운용과도 그렇고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을 학문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실무에 대해서 밟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그거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 하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당한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경험, 그 다음에 학자로서 바라보는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의 검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통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또 본인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후배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검찰에 가서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내지는 검찰 조직에서 좌절하고 뛰쳐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조국 교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분의 관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조국 교수한테 계속 검찰과 법무부가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해오던 정부의 그 관습이 있었으니까 이번 정부도 결국 만들어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검사 출신 꾸릴 수밖에 없고 조국 교수 같은 학자들은 그냥 사이드에서 자문하는 역할 내지는 조직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정말 잘 아시는데 그 신현수 변호사님만 해드려도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개혁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사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한 방에 확 무너져 버리니까 몇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소위 말하는 멘붕. 멘붕에서 진짜 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조국 교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신현수 변호사님에서 이쪽으로 바뀐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그 대통령이 직접 쓰신 그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그 북코스터 하는 거 사회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서울에서 할 때 조국 교수가 사회를 봤는데 부산에서 할 때 청중들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때만 해도 뭐 이분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지만 만약에 새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을 뭘 시키고 싶으냐 이걸 질문을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변호사께서 그 딱 답하는 게 조국 교수 같은 분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정말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는 그 얘기도 저는 사실은 신선하게 받아들였었어. 이거를 교수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런데 그때 저도 제 상상력의 범위 안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지, 상상력의 한계인데, 그거를 한 번에 딱 깨버리시는 걸 보고, 이분은 이걸 갑자기 즉석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해낼 적임자가 누군가를 쭉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또 조국 교수한테 당신이 생각하시는 진심을 말씀하면서 설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제안을 받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그동안의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떤 때가 묻었다면은 좀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털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안식년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한테 가해졌던 온갖 공격이나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굉장히 도회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서의 소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공격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왕자병이야. 우린 그런 걸 쉽게 그렇게 불러요. 공격 중에 제일 많이 언론들이 공격했던 게 폴리페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구는 안 하고 왜 계속 이렇게 SNS만 하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조국 교수님하고 같은 층에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가 연구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이 5층에 17동 5층에 같은 연구실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밤에만 공부하다 보니까 밤 늦게 이제 가는데 밤 늦게 가면 한 10시, 11시 항상 조국 교수님 불이 켜져 있거나 화장실에서 마주쳐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대학원에 계신 분 알겠지만 논문 인용이 딱 나와요, 숫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수가 나오는데 검색하면 조국 교수님이 독보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뭐 폴리페서다 아니면은 뭐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의 사회에 참여하느라 연구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시험도 그러니까 다 실무가들 해보니까 좀 출석 좀 널널하게 해주고 시험도 좀 적게 보면 좋은데 정말 학부생처럼 저희들을 굴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과목.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공격들이 다 사실은 학자로서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저는 그 당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전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가까이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그럴 때는 별로 없었죠. 예. 뭐 서로 거북한 사이죠. 근데 친구 남편으로 보실 때는 네. 그리고 마누라 친구로도 아주 거북하죠. 거북한 이유가 저분이 말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아, 맞아요. 네. 무뚝뚝하셔서. 네. 아, 무뚝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힘들어요. 말을 안 해요.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네,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불편하고 또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볼 일도 없었고 그냥 이런 남자하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구나만 알았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제가 4월 달에 홍보위원장 가겠다고 네. 오케이를 했거든요. 중순에. 네. 그리고 제가 7월 7일 날 갔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히 와이프한테 제가 온다는 얘기를 했을 줄 알았어요. 안 했어. 그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와이프가. 야, 네가 온다니까 정말 고맙다. 사람들 얘기로는 제가 뭐 이 문재인의 마누라랑 친구를 해서 그 마누라가 얘기. 저를 데려왔다. 아니에요. 어.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컨택을 했고 제가 2012년에 2017년에 나오신다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했는데 그걸 2015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7월 때까지 얘기 안 한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과묵 정도가 아니고요. 입이 저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 이름을 바꿀 때 예. 한번 그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뭐 하는 이런 이렇게 과정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최고위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조국 교수가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대표 시절에.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분이 조국 교수랑 굉장히 가깝구나, 가깝구나. 이제 그렇게 예.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이 문 후보께서는 그 조국 교수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성향으로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딱 맞아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인생의 항로까지 바꿀 정도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뭐 깊이 알지도 못하고 뭐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맑은 사람. 예.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솔직하고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노무현의 친구라고 처음 참여정부 때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그런데 그때 공사 구분을 아주 철저히 했고, 자기 관리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뭐 동창회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아예 동창들 만나서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아앉아 버렸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오던 분이다 보니까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얻고자 내지는 자리를 얻고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발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내지는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전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의외로 그런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외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집안에서 뭐가 어떻고 해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사적인 뭐를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 같은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바른 길을 좀 제시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중에서 제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를 봐도 네. 거기도 이제 제 친구니까 보면 그 친구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곁에서 모신 그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고생을 겪어서 이제 정치권에 결국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그 친구도 맑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대목에서 왜 웃었게? 예, 왜요? 최순실이 그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 얘기하면 욕먹을 거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그 대목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리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이 가지고 있던 촌스러움을 떨어버리는데 좀 많이 기여를 하셨다는 점을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들 왜 그 소위 재야 인사, 네.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수염을 기르거나 아니면은 개량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을 좀 모독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처럼 항상 촌스럽게 옷을 입거나 네. 이런 정청래가 분들이 어쨌다고? 정청래가 어쨌다고? 왜 정청래를 끌어들여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저 예전 저 신한국당 뭐 저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어질 때까지 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옷 잘 입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쪽에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표 되시면서부터 일단 비주얼에서 대표가 압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이 뭐 하나 내놔도 뭐 언변이나 이 패션 감각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빠지지 않는 여성분이 딱 와가지고 당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국 교수가 또 정부 출범하자마자 딱 등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경화 장관까지 이렇게 딱 취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인물 보시는구나. 이미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이 아니라 우리 민 대통령인 인물 보시는가 봐요. 뭐야 이거? 너무 깔끔하고 좋게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편, 힘든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 생활에만 찌들려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좀 멋진 진보의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거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보완이 되고 갖췄다라는 점이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는 조국 교수 어디 가서 예전에 이제 얘기할 때 저와 조국 교수가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가를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라서 그냥 잡담인데 끼워 넣는 건데 저하고 4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때는 학력고사 시험을 끝나고 나서 각 학교에 지원서를 낸 다음에 논술 시험을 그 학교에 가서 봤어요. 대학에 가서. 그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촌놈이 이제 서울 처음 와가지고 서울대라고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서울대 입구역에 분명히 내렸는데 서울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얼마나 내가 당황했게. 서울대 입구인데 서울대가 안 보여. 정말 힘들게 갔는데 시험 보러 가는 날이요. 조교들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저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와서 나눠줄 줄 알고 학생은 교사가 나눠주는 것만 봤으니까 예. 대학은 안 그렇더라고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이었던 거예요. 조국 선배는. 아하. 아 그런데 엄청 내가 봐도 무슨 연예인삘이 나는 잘생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디서 촌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딱 와가지고 시험지를 뜯어가지고 나눠주는데 내가 촌놈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역시 서울대 법대는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대신 와가지고 그런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 어릴 때 소사라 그랬잖아. 소사. 네. 이게 도와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이게 교수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사람이 와서 시험지를 나눠주니까 나는 이게 소사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래서 야 이게 서울법대는 소사도 잘생긴 놈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선생님하고 친해진 다음에 나는 형이 원래 잘생긴 소사인 줄 알았어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메이크업을 뺐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나로도 눈에 띄는 사람이지만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아가지고 짜증날 정도로 빠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남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트위터도 엄청나게 올리고 페이스북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이야, 그만큼의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에서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죠, 그것도. 그러니까 맨날 밤 12시, 1시까지 그거 하고 다음날 보면은 또 새벽 5시, 6시부터 또 트위터 올리고 있어. 지금 변호사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죽겠대요. 지금도 올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 이제 아시는 변호사 형님들이 이제 민정수석실로 들어가 있는데 변호사들은 사실 이제 출근이 10시까지 보통 10시까지 나가고 재판 좀 늦으면 늦게 나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너무 이렇게 민정수석이 일찍 출근하시고 막 그러니까 또 밑에 행정관들은 또 더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6시 반 7시까지 출근한다. 아, 진짜로? 그만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내가 우리 주말이니까 또 잠깐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 중에 그 경상도애를 하나 뽑았는데 네. 얘가 서울에 아까 같이 물어물어 서울대를 갔다는 것 같이 창원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물어물어 회사를 찾아오는데 거리에 이 병원 간판이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야 서울이라 다르구나라고 했대요. 네. 근데 그게 차병원이었는데 차가 가는 병원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아, 뭐냐면 심한데. 차병원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차병원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네. 여러 개 층으로 돼. 네. 아, 차들이 많이. 근데 거기에 차병원이 써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유능한 디자이너가 돼서 독립대 사장이 됐는데 맨날 내가 놀렸어.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야 서울은 차가 가는데도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맞아요. 이 서울대에 가면은 이 시골에서 보면은 그 역에 내리거나 동네를 가면 앞에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대 입구인데 왜 서울대가 없냐고, 아이씨. 입구인데. 근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무슨 조국 찬양 프로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검찰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이분들이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바라온 관점으로만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걸 또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일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다음을 내다보는 포석이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리고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안희정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선거 그 경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그러면 안희정과 경쟁할 수 있는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사람으로도 조국이라는 카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희망사항을 담았는지 뭐 조국을 배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뭐 사라진 얘기가 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것도 되게 신경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나네. 우리는 진짜로 미래가 없다. 이것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 그래서 얘기고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이제 정말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이 안경환 장관 후보가 이제 탈락되고 나서 그 화살을 조국한테 돌리고 있는 이 언론과 예. 이 세상의 그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저는 안경환 장관도 맨 마지막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들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조국 그 수석의 그 아들, 딸의 주변 친구들한테도 탐문들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그 민정수석 임명된 초반부터 이미 이제 그게 네티즌들이 그 카톡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올린 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자들이 그 조국 수석 아들, 그러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쫙 연락을 보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학교 생활은 어땠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루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판단 착오인데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처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을 못했을 때 부모님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부자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뭔가. 네. 호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집안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보이는 잘못된 행태들 있잖아요. 왜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네. 막 연애나 난잡하게 하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 먹고 뭐 마약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혹여라도 한쪽으로 무슨 뭐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공격 당하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잖아요. 자식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흔들려 버리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희재류의 그 뭐 매체나 이런 거에서 또 그 어머님 그 세금 체납 문제도 그런 매체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뭐 학교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비트는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 이름도 틀리게 해가지고 썼던데 보니까 무슨 뭐 왜
특목고를 애들이 왜 나왔냐 뭐 이런 것도 시비를 걸고. 근데 우리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우리 제목이 지금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인데 이 누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검찰과 재벌과 언론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언론은 그냥 이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 주체를 우리가 이 검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 검사들이 그와 당연히 연계돼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어떤 전략을 짜고 뭐 장난질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그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했던 왜 그 재벌들은 검사를 사유로 삼기를 선호한다. 검찰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한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검찰이 세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현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재벌들이 재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재벌의 딸이 대통령한테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그냥 어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벌로서 성장하게 된 과정에서 박정희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국영기업으로 있었던 항공사를 그냥 한진그룹에다가 주니까 여기가 갑자기 그 항공사를 받아가지고 재벌기업을 성장을 한 거고 경부고속도로 뚫는 문제를 현대에다가 주니까 이게 이렇게 큰 거고 현대건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을 거였기 때문에 독재자 한 사람이 사업 분야를 정해가지고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렇게 나눠준 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벌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라는 은인 개념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에는 우리가 그 경제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이럴 때에는 국가 기구나 조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위 뭐 예를 들면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또 뭐 카이스트 이런 것들도 다 박정희 씨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만든 사람들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직장을 얻었던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박정희 때문에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보수 극보수들의 생각하고 같은 예, 거죠. 그렇죠. 재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똑같은 생각이죠. 박정희 씨 아니면 어떻게 됐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온 과정에서 그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고요. 어허. 그 시스템의 핵심에 있는 것들이 검찰하고 언론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키운 것도 검찰과 언론이었고 박근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언론이 제일 앞섰죠.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제대로 못하니까 주권자들이 자꾸 이거를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결국 그래서 주권자들 입장에서 언론을 개혁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검찰을 옛날의 검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놔둬야지 우리의 방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한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그걸 깨버리시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딱 지금 되고 있는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흔들어 놔야지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그런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약간의 그 데자부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양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카메라만 들어가면 바로 양쪽 옆에 앉혀놓고 대표를 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그 이제 양 날개를 갖고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상조를 반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흔들고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강경화를 흔드는 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대한 생각이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금 긴장하지 않고 살았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이 위장전입 같은 얘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누구나 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통일이나 외교에 대한 생각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편하고 자기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명이 되고 나니까 지금 조용해요. 예. 강경화 장관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국한테 가요. 그리고 더 여기 웃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탁현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이
양 팔과 다리와 정말 어깨와 어디 빈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 탁현민 행정관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탁현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청와대 4급 행정관의 얘기를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전 정말 이런 일들을 갖고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온갖 언론에서 떠들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가? 나는 그렇게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이 10년 전에 썼던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하면 할수록 뭔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조금 뭔가 내밀한 그런 영역을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뭔가 누군가 그걸 공감하고 싶지는 않고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이 사람의 이런 어떤 내밀한 어떤 사생활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행정관으로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지금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었고 대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행사 기획한 거 이외에 본인이 그냥 문화 공연 기획자로서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커리어를 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행정관이 아니라 측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이거는 사실 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만약 측근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물어보고 이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측근인 거지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의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탁현민을 만난 건 2006년이에요. 제가 학교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윤도현 콘서트를 하기로 해서 신영복 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도현 씨 소개해 주세요. 왜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연을 운동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윤도현을 잘 알지만 그런 공연을 하려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네.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금방 연락하면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2016년도 1월 달이에요. 네. 그게 탁현민 그때 당시에 그 기획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도현 콘서트를 제가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그 해 11월 달에 제가 우리 회사 20주년 기념 제 북콘서트 제 책을 내고 그 행사를 할 때도 공연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뭐 같이 지내고 뭐 밥도 많이 먹고 알고 지냈죠. 그리고는 자기 회사에서 독립했을 때 제가 뭐 이름도 만들어주고 네. 했었는데 2012년 조금 전인데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보고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만약에 필요로 하면 내가 가서 그 나중에 다음 2017년에 도울게라는 얘기를 전한 게 저는 탁현민한테 전했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한테 전해서 그 얘기를 2015년에 다시 오게끔 만들어 놨던 거죠. 굉장히 가깝게 지냈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대통령 2012년 떨어지고 나서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디프레스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근데 2006년에 그 책 냈을 때 제가 봤어요. 네. 이런 책을 냈다고 저를 하나 사인해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책 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군요. 그랬더니 뭐 제가 이런 책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그게 10년 뒤에 뒤통수를 그 치는데 책이었군요. 예. 저는요 탁현민이라는 친구를 잘 알지만 저하고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면서 알게 됐고 영상을 이 편집하고 기획을 하는 거, 토크 콘서트를 만들고 공연 기획하는 거 이외에 어떤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적인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2번의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어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제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탁현민한테 가는 이 공격이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두든 자진 사퇴를 하든 하고 나면 또 다음한테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다음 사람한테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 언제나 돌아서서 오는 것은 조국 네. 수석이에요.
강경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오고, 김상조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오고, 이 박현민한테 갔다 다시 조국한테 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조국 수석이 대통령의 오른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석을, 민정수석을 일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 가야 되는데, 외교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모든 언론과 모든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조국 탁현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란가? 아직도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 갖고 계시지만 저는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급 행정관의 일 따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언론의 민심이 어떻게 됐고 이 평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다 우리 의견을 내고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저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되는 거는 이 조국이라는 분이 맷집은 어떠세요? 맷집 많이 늘었죠. 늘었습니까? 예, 처음에만 해도 제가 아유 이 양반 이렇게 갖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깜짝 놀랐던 게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엄청 맞았죠? 댓글로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았었어요 처음에. 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 짓을 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성실함.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는데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든 정당한 공격이 들어오든 답을 해주는 것이 예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이제 정치적인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치적인 근육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어떻게 보면 뛰었으니까. 저는 너무 그 부분 이해돼. 내가 2년 만에 그 근육이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생전 못 들어보실 얘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두 개 프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그 조수석의 맷집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좀 최 변호사님께서 예. 이 맷집의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엊그저께 그런 문자를 한번 저한테 보내서 좀 찡했었는데 본인도 뭐 어떻게 좋겠어요. 자기가 타겟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니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자기 얘기가 언급된 기사들을 몇 개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셨더라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능하면 진실에 가깝게 쓰려는 기사가 있고 완전히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그 대비되는 기사를 딱 보낸 다음에 두들겨 맞고 터지더라도 직진하겠다 이렇게 딱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다짐의 시간을 가렸던 것 같아. 예. 우리 만나서 한번 이 붙잡고 울기를 돼. 그래서 직진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여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직진해서 분명히 뭔가는 해내고 그냥 그 방향을 바꿀 사람이지 제가 절대로 직진하기도 전에 좌고우면 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뢰는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또 됐어요? 다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그 최강욱 변호사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검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고 있는데 지금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책임이 있는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조국 민정수석을 지켜야 되는가? 지금 누가 조국 민정수석을 왜 잡으려고 하는가 그랬는데 저희 바꿔 말하면 저희는 왜 우리가 조국 민정수석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멘트로. 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제가 나오다가 얼핏 기사 제목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국을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느냐? 박근혜가 우병우 감싸고 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기가 막히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이 수준입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붙이면 됩니다. 되는 거지. 한쪽은 자기가 권력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망가뜨리기 위한 수족으로서 우병우를 데리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당신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폐청산과 또 제조 산하가 있었잖아요. 이걸 할 때 적임자를 찾아내서 지금 일을 맡기고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 국민의당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조국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우기는 거냐? 아니죠.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수석 비서관이 지니고 있는 책임은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했거나 예. 아니면 그러한 권한이나 그 어떤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면 예를 들면 그 무슨 저기 윤창중 같은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대변인에 임명하는 거에 조국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그렇죠. 일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말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미리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예. 그게 무능한 것이다. 저기가 검증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누구한테 대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거울을 좀 한번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우병우처럼 정말로 모든 걸 전형하면서 다 또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의 눈을 가렸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추궁을 당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그 시스템에 의한 인사, 또 시스템에 의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계속 준비를 해왔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박바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큼의 충분한 여력과 시간과 권한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고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격의 목표로 저 사람들이 설정하고 있는 지점에서 항상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아프고 구린 부분. 그러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격거리를 찾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했을 때도 충격적으로 이게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연관 검색어로 윤석열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전라도 이렇게 떴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이상한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언론도 그런 점들을 결국은 지적했잖아요. 이분이 국내에 네트워크가 없고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외무고시 출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득권 체제에도 편입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약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두들긴 거잖아요. 어떻게든 네. 낙마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사람들이 타겟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상당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경환 장관도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법무부 장관만 아니고 다른 자리에도 거명이 되셨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도 언급이 되셨던 분인데 하마평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을 갔으면 그렇게 집요하게 해가지고 법원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런 자료들이 나왔겠냐 말이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교수가 갔을 때 자기들한테 더 깊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종의 발악을 했던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눈은 시민들이 분명히 지금 갖추고 있고 길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지금 그냥 당장 한 달 만에 자리를 물러나야 할 죽을 죄를 졌느냐 그거는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잘한 일이 더 많죠. 네. 그리고 그거를 흠집 내려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분명히 그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 마무리 의원님 다. 네, 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사법개혁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법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강론은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로고가 바뀌고 당명이 바뀌는 거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너무나 달라요. 저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사법개혁을 잘 이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법개혁 의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마무리. 예, 조국 수석이나 윤석열 검사장이나 또 김상조 위원장님이나 또 피우진 보훈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초반 인사에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이렇게 지명하거나 임명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고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 폭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을 정밀하게 딱 분석해가지고 딱 그것만 타격하는 스마트 폭탄. 스마트 폭탄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른 스마트 폭탄들이 또 확실하게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분들이 제가 그 프로페셔널로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이제 성장하는 걸 보고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제 장점이라고 하시면서 그 우리 손 실장은 이게 눈덩어리 같아. 이게 눈밭에 굴러가면서 그 눈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점점 커진대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배우려고 하고 한다라는 건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한테 본능 속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홍보위원장 하면서 온갖 설화를 겪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또 물어도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밭을 구르면서 제가 누구를 보고 배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하는데 이 정도쯤?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들어와서 이 정도 언론에서 폭탄 맞는다고 해서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자. 아프지만 또 지나가면 그때뿐이더라는 거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길어야 우리 중국 갔다 왔을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한국을 팔러 간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게 조용해졌어요. 네. 언론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갔을 때보다 더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로는. 진짜 그랬죠. 휴가 갔다가. 휴가 1박 2일 가는 길에 뭐 북경대에서 무슨 회의 있다고. 네. 그거 간다고 했다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아, 우리가 조국 수석께서도 문 대통령 보시고 우리가 그 멘탈을 키웁시다. 그것만 문 대통령 보면서 그분이 당했던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 저는 잘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근육이 돼서 다시 우리가 문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근육을 늘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때 가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뭐 김성희 보좌관님 질문 있습니까? 드실 말씀 없고 하고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저희가 오늘 녹화를 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 이 좌천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검찰 조직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 자체가 단순히 저 사람들이 늘 자기들이 생각해 오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거 때 공을 세우고 내지는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의 수족이 돼가지고 혓바닥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대개 민정수석에다가 넣어놓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굳은 일이나 더러운 일을 몰래 하는 걸 시켰단 말이죠, 사실. 네, 그런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들의 문법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조국 수석이 그냥 두 가지 생각했을 거라고. 같이 부산이 고향이고, 그 다음에 선거를 많이 도와줬고, 문재인 대표가 또 어려우실 때 자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당 혁신위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행사하며 발호를 했듯이 조국이라는 사람도 결국 우리가 과거에 쓰던 김기춘이나 우병우하고 별반 그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항상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우리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도 되게 이상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저 당에 가서 있어야 될 분도 아니고 저 당에 가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력을 예술 분야에 계시던 분이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 전문가, 여성 경영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누릴 법한 분인데 그런 거를 제껴놓고 지금 온데 가가지고 막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실천을 해버리시니까 내가 충우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너무나 그 후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니까 그 자유한국당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이 바라본 세상의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도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분인데 그러니까 또 조국이 예, 거기다가 조국 같은 사람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의 행동을 보이면서 예상과 다른 모습, 행보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결국 이제 그 시비를 걸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머님 학교, 세금 덜 냈다고. 예. 이제 그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그냥 교수이고 자기들은 그냥 폴리페서라고 비난만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여론에서 좀 지형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학문적인 성과로 보여줬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정치권에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얻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폴리페스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도 알려져 있었고 네. 그게 또 이제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뒤를 캐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잘 몰랐던 부분이 그 부모님이 사립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다. 요게 이제 딱 떠오르니까 그들의 또 방식에서 거기도 이제 사립학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씨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의원님. 나경원 의원도 뭐 여전히 했었고, 과거에 이제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참여정부에서 주요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저기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야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립학교는 비리 덩어리라는 걸 아니까 그런 수준으로 뭔가를 캐내가면 조국 수석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립학교 문제를 처음에 이제 딱 옳다군 하고 집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체납했다. 어떻게 돈이 있으니까 사립학교를 세웠을 텐데 재단이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냐 이런 걸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립학교는 무슨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종 예산 지원을 받고 애들 등록금 빼먹고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사립학교가 아니라. 재단 그 운영 보고서를 보니까 몇 년도 2015년도인가는 300 몇백만 원인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 80몇만 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재단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번쩍이는 뭐 재단 이사장실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월급 받고 기사 달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사장이 그냥 형식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그런 어떤 이사장 역할이었던 제가 보기에 오늘 우리가 이 조국을 누가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를 이제 오늘 얘기할 때 어찌 보면 최강 변호사님께서는 너무 조국 교수님하고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실감이 덜 나실 수 있어요. 오늘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조국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과정을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가 임명이 된 다음 날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그 조국을 향한 그 화살들이 이렇게 그 총이 되고 기관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첫날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5월 9일 당선이 되고 그 다음날 함야평에 사실은 오후에 이제 조국 교수님이 올라왔지만 오전에는 다른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진짜? 오전에는 검사 출신. 캠프에서 일하셨던 신현수 변호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신현수 진짜요?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 검찰 출신이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검찰 알바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 그야말로 기자들이 말하는 섹시한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 그 조국이 어떤 조국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최강욱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의미심장한 제목이고
일종의 번외편 같은데요. 번외편이 더 재밌어야 되는데, 그죠? 재미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또 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남국 변호사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아시죠? 김남국 변호사님 이상하게 얼굴이 더 크게 나와. 뒤로 좀 물러가. 그거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왜 얼굴이 크게 나오냐면요. 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야겠네요. 저는 이 오늘 제목 누가 왜 조국을 잡으려 하는가라는 이 제목에서 저는 누가 그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는지 네. 뭐 그것도 대강 상상은 가지만 오늘 그 구체적인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누가 조국을 잡으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는 그 검찰 내에서 그동안에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가는 순간이 아마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직접 느꼈달까? 목격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5월 9일 날 우리가 왜 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이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라는 기사가 점심시간 언저리에 나온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 전부터 뭐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우리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5월 초에 조사 기일을 잡았다가 자기들이 뭐 그때 연휴였잖아요. 막 휴가 가야 된다고 좀 미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10일로 미뤘다가 오전부터 이제 그 조사에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막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저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조국 교수 이름이 막 뜨길래 이 양반이 진짜로 민정수석 가는가 뭐 혹시 내가 들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나 보구나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문자를 드려봤어요. 그 조국 교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가실 거면은 빨리 확인을 해줘야지 나 지금 전화 오느라고 나 지금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랬더니 마음과 어깨가 무겁다는 답변이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가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원해 드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그 담당 검사는 젊은 검사예요. 조국 교수님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다는 기사가 떴다는데 그랬더니 다들 이제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러더니 비바람이 불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국이 무슨 칼잡이냐 왜 피바람이 불어요 그랬더니 저는 평검사라서 잘 모르지만 윗분들은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 정권이 출범하면 늘 진행되던 루틴이 일종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촛불 시민의 뜻을 모아서 탄생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를 한번 겪어봤고 그때 기껏 해봐야 뭐 검사 출신 아닌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키는 선에서 끝나더라. 그럼 뭐 이번에라도 뭐 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비록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정권도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우고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려면 결국 그 작업에 수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데가 검찰인데 결국 우리 손을 빌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결국 잘해줘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뇌부가 결국 그런 거를 대비해서 수사거리를 만들어 놨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정권을 칠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하고 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거에 의하면 역대 어떤 정권도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만 결국 정권 초반부터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하나 딱 떠올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무부가 결국 검찰에 의해서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고양이도 검사 출신인가 봐.
너무 리얼하게 중계가 됐어. 세상에. 법무부도 장악이 돼 있을 것이고 어차피 교수 본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조국 교수가 신경 쓰이고 좀 두려운 점도 있겠죠. 이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도대체 왜 재벌이 그 정치 권력을 무서워하는가? 저도 사실은 재벌이 아니라서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형사재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8월경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돼요. 8월 14일 날.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경에 이제 뭐 혼외자 문제를 언론에 공개를 하는데 그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문제인데 이것을 청와대에다가 알린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청와대에 알려서 뭐해? 도대체 청와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를 공개하라 마라 허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미 사면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재벌이 과거의 그 역대 그 1970년도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 오고 정치 권력도 민주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정말 법치를 하겠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 권력이라고 가진 이 속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아마 있어서 아까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그 유관기관들, 뭐 금감원,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알아서 뭔가 조금 이렇게 누워버리고 기어버리는 게 아닌가 재벌 권력도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병우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이제 그 재벌들이나 뭐 검찰이나 다 여러 곳에도 다 손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SK 쪽하고는요 그 SK의 그 며느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군의 딸로 가까이 지냈던 사이기 때문에 좀 딴 데랑은 좀 달라요. 특히 혼외자가 나왔을 때는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노소영 대통령 씨하고 원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박근혜 씨가? 그럼요. 아, 그래요? 몰랐겠을까요? 나이 차이가 몰랐을까요? 많아서 저는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만 풀어주세요, 의원님.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저기 인권의 민감한. 여지가 있어서 네네네. 그렇게 됐고 일단은 조국이라는 분이 이름도 좋아. 그쵸? 어떻게 이름을 조국이라고 지었을까? 박주민, 유시민 보면서도 짜증나. 그분들이 이름 갖고 지금 이렇게 대중성을 높여가면서 그 이름 덕을 엄청나게 보는 거거든요. 네. 시민 밑에 또 시민도 무서웠는데 주민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담는 조국이야. 표창도 있고. 가서 꽂히는 표창. 표창은 게릴라 같기도 한데 조국은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누가 어떻게 못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조국 교수님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덕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조국 교수가 그 전공하는 분야가 일단 형사법 분야입니다. 그 형사법 분야라고 하는 것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 하는데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형법 쪽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또 법정에 섰고 그다음에 수행 생활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도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형법이라는 그 무기 내지는 힘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어떻게 감시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거를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부를 할 때부터 이제 하면서 자기가 그걸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그쪽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버클리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형법을 기존의 우리나라 그 법학자들이 형법을 대하는 거는 뭐 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이론이잖아요. 예, 다 그렇죠. 독일에서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 독일 형법 이론을 번역해서 그냥 한국에다가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형벌, 형법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을 어떤 정당화를 뒷받침하고 또 국가 권력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다토록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회 참여를 하는 데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보고 있던 관점이 계속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에까지 그 검찰을 바라보는 법학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고 그 검사나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은 법적으로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그거를 다 바꾸려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검찰 인사도 하고 뭐 검찰 수사도 지휘하고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또 민정수석실이 이제 구성되면 과거에도 여전히 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 민정수석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들 그다음에 또 여전히 제1야당으로 남아있을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법사위에 포진을 해서 결국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새 정부가 아무리 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뜻대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나갈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구조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충분히 중간중간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게 첫날부터 조국 교수 이름이 민정수석으로 딱 거론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상징성이나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맨 처음에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우리 박근혜 최순실의 공언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병우라는 어떤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위치와 힘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뭐 하마평도 있고 하지만 민정수석은 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회에도 출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은밀하게 무슨 일을 해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게 모르는 대상이었는데 그 자리를 우병우를 대체하는 대상으로 조국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서 시험에 어떻게든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가 돼서 빨리 출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소위 빠른 길을 통해서 얼른 권력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편에 있는데 똑같이 법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동문인데 한쪽 사람은 도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학생운동에 투신해가지고 그 시대와의 불화 내지는 시대와의 고민을 하다가 고시를 일찌감치 보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학문의 길로 가가지고 학자로서 어떤 그 업적을 쌓았고 또 그 업적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상이나 또 당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일종의 현실 참여를 구원투수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정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부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중 연설이나 어떤 그 선거 운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뭐 이제 또 그 비주얼이 주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병우 씨하고 비주얼 면에서도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 간부들 입장에서도 설마 했던 게 현실화가 되니까 멍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 민정수석의 교수 출신이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하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민정수석도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민정수석실에 있는데 여전히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결국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든 역할을 할 것이고 민정수석은 특히 검사 출신이 가야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그 장악이나 뒷받침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조국 교수가 또 가가지고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자분들이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전 정부의 청와대를 쭉 취재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에 대한 수사주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국 수석의 첫 마디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갔던 것 같아요. 아,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원래. 저 사람이 법대 교수인데, 명색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저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저게 원칙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딱 즉각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언론 보도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스케치 기사처럼 나갔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일련의 발언들이 검찰개혁의 주제와 관련한 그 핵심들을 쉽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경찰로 만약에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경찰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인권 경찰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또 확실하게 전달을 해줬고 또 이제 처음 취임한 이후에 보여준 인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검찰에서 참여정부 때 9명의 검사 출신이 파견이 나갔는데 그중에 8명은 전부 다 다시 검찰로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 바로 이 신현수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률 조항을 본인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사실 일을 하면서 아예 안 하겠다. 그런 어떤 공직에 나가는 것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딱 그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돌아왔다는 것은 이미 그것부터가 검찰에서 조국 민정수석보다는 검사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님이 그래도 우리 조직을 그렇죠, 아니까 그것부터가 저는 이 검찰의 뭔가 흔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오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끊임없는 공격은 계속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은 뭐 조국 민정수석 물론 이제 민정수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보게 되면 누가 수석이 들어왔다라면 그냥 그 사람들의 경력 정도와 프로필 그리고 미담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지.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조국 민정수석이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세금을 체납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대서특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뭐 그냥 그 홈페이지에서 딱 들어가 보면 재단의 전입금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기자들이 한 번만 확인하면 될 내용인데 사실은 그게 거의 한 이틀, 뭐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반나절 정도는 계속 떠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원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뭐 검찰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에서 조국 교수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 사실은 뭐 조국 교수님께서 뭐 사실은 뭐 여러 군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SNS 통해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고 큰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예. 말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정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검찰하고 같이 한 통속이 돼서 뭔가 언론을 왜 빼세요? 아, 그렇죠. 언론도. 네. 저는 그 언론이 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그 우병우가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누굽니까? 그 전에 김영한 수석이었고 알지도 예. 못했어요, 우리는. 예, 그렇죠. 누군지 알지도 누군지도 못했어요. 몰랐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선발같이 움직여줄 굉장히 그 심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왜 이걸 갖고 난리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지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함이 누가 불편하냐 보면은 검찰이 불편하고 또 재벌도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네.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무소불위도 될 수 있고 무소불위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그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관장을 하는 업무가 다들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문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권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민정수석이 통솔할 수 있는 그 각급 기관들이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늘 하죠, 재벌은.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검찰보다는 재벌 쪽이 맞습니다. 가깝거든요. 예. 광고 기록. 네. 그래서 이 언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국 때리기에 함께 나선 것은 저는 검찰보다는 재벌 쪽이 더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재벌들이 왜 지금 이 검찰의 개혁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또 종편의 황태자께서 한번 아니, 그 의원님, 어떤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말씀 해주시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조국 교수가 대중적으로 그 알려지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점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민변 회의에서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차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차차기 주자는 그 서울법대 82학번을 주목하라 이런 게 주요 적이었고 이제 이쪽 당시에 새누리당 그의 주요 주자로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는 조국이 그때 뜬 거야. 예, 82학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있을 때 같은 82학번들이 차차기의 대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도 자기들의 문법대로 조국 교수가 정치에 관한, 그러니까 법이 아닌 정치에 관한 책을 펴낸 이유는 정치권에 투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조국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또 뭐 외모도 빠질 수 없고 그간에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들한테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